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무엇보다 공습보다 더 슬럼화 됐는데 비싸요. 해저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려고 하는 산소통은 4개인데 5명이 남았다. 하나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어요. 월세의 폭격이 시작된다. 지금 주택 가격을 어떤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함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우리가 키가 1m 70이다 하면 기준이 땅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뭐가 기준이 되어서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뭐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딱 어떤 기준이보다는 동산과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정책을 풀던 시장을 풀던 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가끔 혼돈이 돼요. 이 동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부동산을 다룰 거면 부동산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가죠. 그래서 사람이 가는 이유는 그 부동산이 그 위치에 갖고 있는 어떤 힘, 매력, 특성.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이걸 쉽게 말할 때 지리적 특성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인프라의 특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특성을 기준 좀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 볼펜 얘기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면 이거 볼펜 수요 줄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 좀 다르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핵전쟁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가 인구 다 감소하면 안전지대를 찾아서 다 모이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길수록 뭐가 하자가 터질수록 안전한 곳, 더 안전한 자산인 곳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어느 쪽 갈 거냐 이 특성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동산하고 같이 취급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규제든 뭐 할 때 부동산은 철저히 핀셋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역적 차별 아니면 또 어떤 틈새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동산 아니고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사람이 가는 이유가 있고 밀집되는 이유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또 이게 필수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 필수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말은 다 알아요. 필수제야 이런데 필수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옛날 뭐 우리가 영화 중에 심해 영화 이런 거 보면 심해 영화. 네, 바다에서 탈출하는 영화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다 생각하세요. 만약에 산소통이 4개밖에 없어요. 산소통 4개. 네, 근데 탈출할 사람은 5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산소통 하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생명의 가치죠. 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네. 필수제 정말 절대 필요한 필수제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택의 특성이 왜 무섭냐면 잠자리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없을 수 있죠. 사실 약간 좋지 않은 옷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의 우리가 공급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필수제가 부족해요. 근데 그 하나의 가치를 어떤 대출 규제니 총량제니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소득 양극화 여러 가지 제도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지션 부동산의 특성과 그다음에 필수제 특성을 기억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부동산 이슈는 우리가 알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규제든 풀 때 아니면 적용시킬 때 이게 마지막 질문은 꼭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공급은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와서 답이 나와야 우리가 좀 안정화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럼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2년도에 공급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금리 인하 때문에 그랬다. 지금도 그 금리 인상이면 공급이 부족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하면서 면피를 하던데 그럼 공급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공급 부족이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의 네.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작금의 공급 부족 사태는 사실은 뭐 좀 길게 가면 서울시 중심이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로 흘러가야 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뉴타운 해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파트 공급의 어떤 아파트라 말하는 어떤 주택 공급의 정기 사업 기준이라면 서울에선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구역을 해제시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완전히 잘라버렸죠. 그리고 그 해제된 지역에 뭐 우리가 신축을 많이 하면서 노후도가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쌓인 거거든요. 그때부터 쌓여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쳐오면서 문재인 정부 거치고 또 그래서 공급 한번 악화되고
또 이제 우리가 레고랜드 사트 이런 거 시작해서 또 이제 금융 사건 터지고 또 공사비 오르고 모든 여건이 중첩돼서 오면서 이걸 맞이한 건데 좀 해결하기를 기대했었죠. 아직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원래가 규제란 거 가지고 전 세계에서 주택 공급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규제가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규제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작동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공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규제는 억제책이잖아요. 어떤 수요나 세금 분야 억제책이고 공급을 강하게 하려면 외부 요인도 컨트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택 지금 짓는 가격들 문제라는 게 공급 악화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문제도 있지만 네. 금리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연결도 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야 수입하는데 수출 가격을 캐나다한테 뭐 수입하는데 야 그거 얼마까지 내려. 중국하게 시멘트 수입하는데 원자재 야 그거 얼마까지 내려. 중국이 우리 말 안 들어주죠. 그래서 조절력이 되게 약해요. 규제는 국내적으로 작동을 되게 빠르게 하죠. 근데 그 작동이 뭐냐? 그냥 억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특성상 작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공급이 풀어주는 게 제일 공급이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원래 되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유럽의 여러 학자들 중에서 말할 때 이런 분도 있어요. 규제죠.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뭐보다 공습보다 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 학자들 얘기예요. 왜 봤더니 어떤 사회학자들 해봤더니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즉 특히 도시를 노후화시키거든요. 사실 뉴욕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뭐 저도 거기 방문하고 해봤지만 뉴욕이 의외로 임차인의 도시예요. 근데 뉴욕이 의외로 노후된 곳, 잘못된 곳이 많아요. 슬럼가 왜? 규제가 너무 세서 공급 못 만들어내요. 뉴욕이 규제가 있나요? 아니. 엄청나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임대가 못 올리게. 그러니까 수선을 안 해요. 안 고치니까 거기에 슬럼화되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슬럼화 됐는데 비싸요. 뭐냐면 이거를 세금을 이거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당연한 게 집주인 입장에서 고쳐야 할 이유를 못 느끼잖아요. 철저한 자본주의 미국 입장에서 고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슬럼화 됐지만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 거기가 항상 범죄도 많고 이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집이 남아 돌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공급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이제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광수 대표님하고 뭐 토론도 한번 해보셨다고 하니까 내전에 몇 번 해봤죠. 발언 몇 개를 제가 한 게 공급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4가지 정도로 했는데 제가 오늘 싹 다 이거 2배속으로 들으면서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그 힘든데 그게 집값을 끌어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량을 규제하자.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임대를 많이 하는 곳부터 우선권을 주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건축의 속도와 이런 것들을 총량을 규제하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좀 현장하고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네. 거죠. 총량 규제하기 전에 이제 그분이 전제 내린 거 네. 재건축 재개발을 못 가니까 가격이 오른다. 사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사실 물론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들려요. 공급이 부족한 희소성 때문에 그런다. 네.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공공교통, 대중교통의 도시거든요. 즉 인프라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도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있으면 헌집도 답이 나와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해체면이라는 단어를 쳐보셔도 되는데 그런 단어 있듯이 이게 일본이 그 도쿄 같은 경우 간토 평야에 의해서 쭉 퍼진 땅이거든요. 네. 평야 지역이 우리나라 천안을 넘어서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통 출퇴근 시간이 1시간 평균 뭐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넘어가죠. 우리는 대중교통 위주로 돌달을 한 도시여서 헌집도 돈이 돼요. 왜? 인프라 위주로. 내가 저기 가는 이유는 역세권이가 거기 아파트 좋아하지 저 아파트가 좋은데 역세권 멀면 좋아하지 않아요. 좀 다른 의미거든요. 재건축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인프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 인프라를 좋아하지 강남 집 그게 있고 또 총량제 얘기하셨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총량제를 함부로 그렇게 아까 뭐 지역을 또 2개씩 지정한다고요? 네, 뭐 일단은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지는 거 우선순위로 순위로 하고. 한 몇 군데 네, 제한적으로 하게 하죠. 지금 서울시의 노후도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세 사기가 이제 물론 그 전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여러 사태로 해서 사실 공급이 뉴스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축허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특히 비아 아파트 부분이 더하죠.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총량제를 거기다가 전세 사기 얘기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세 사기까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뭐 비아파트는 짓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정말 올라갔어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엉뚱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엉뚱한 얘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이건 상상의 나래를 표시해야 네. 돼요. 지금도 사업을 못 가고 있는 아까 말대로 많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총량제로 해서 제한을 걸어서 이제 순번 먹이는 거 아니에요. 너 1번, 2번 나머지 기다려. 근데 왜 기다릴 시간이 없냐면 우리나라가 한 2000년도 초반에 서울에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2000년도 초반에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10년 딱 더 후회를 볼게요. 36년, 지금 26년이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30년이 돼가요. 그럼 거기도 그때 가서 재건축 이슈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그때 가서 그 아파트를 노후는 됐는데 그 아파트들이 대부분 5층짜리 아파트였다가 30층 가는 아파트예요. 즉 노후가 돼도 주택 공급을 새로 얘기를 못할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가 들리지만 지금 저층 주거지 위주의 재개발이 됐던 간에 일부 지역의 공급을 빨리 스타트를 안 걸면 다른 애들도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번 지켜서 너는 가지마 뭐 이렇게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10년 뒤에 너도 나도 썩은 아파트인데 공급을 못하고 쉽지 않은 단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어서 아마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엄청 커지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만 상상해봐요. 10년 후에 재건축들이 지금 내 새 아파트가 30년 돼가네? 그럼 말 나올 거잖아요. 그때 근데 걔들은 이미 30층 아파트예요. 교통 총량이라고 보면 쉽지가 않아요. 즉 우리는 뭔가 빨리 그 안에 뭔가 답을 내서 공급하지 않으면 활성 안 하면 그때선 진짜 노후된 도시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정해서 총량을 규제하면은 도시의 슬럼화가 더 커진다라는 게 요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정해줬어. 뭐 임대 아파트 더 많이 짓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조합 사업은 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합 사업이라는 건 조합원들의 총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낮추고 있는데 정해준다 해서 간단 보장 못해요. 또 항상 뜬금없는 소송들 일어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면 단지 내 상가에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를 주기로 총회를 해서 다수결로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판결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100%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깨진 데 몇 군데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미완성의 법이에요. 항상 우리가 과거에는 항상 구도심 사라지면 이런 대규모 재개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미완성의 법을 하나씩 완성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항상 변수가 있어요 법에. 그걸 모르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안 맞는 얘기예요. 현장에 맞지 않다.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복덕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실보다 이상에 좀 가깝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상이란 것도 명분이 맞고 뭐에 맞는데 이거는 이게 그냥 전 그래요. 이건 이상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총량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슬럼화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본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다 보고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모두의 발언에서 이제 처음에 증세는 국민 전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조세 개입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고민을 해보면은 갈등과 저항이 수반이 되더라도 팩트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되면은 최종 합의가 어려우면은 권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권력이 그러려고 뽑아놓은 거고 그리고 그 권한을 나는 책임을 지겠다. 행사하면서 비난받고 반발이 있지만은 책임지면서 행사하겠다. 비난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어렵지만은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좀 들렸거든요. 그런 이 보유세와 장특공에 대해서 아마도 저는 증세가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세가 일어나면 시장에 좀 뭐 좋은 게 일어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치죠.
미쳐버리겠어요.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우선은 좀 나누어야 된다고 봐요. 아, 나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부든 규제를 할 때 항상 어떤 선을 정하거든요. 기준을 좀 나눈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도 보면 고가 주택, 그러니까 상당히 윗부분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것 같고 네. 일부 다주택자 규제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적으로 봤을 때 그 규제는 약간의 명분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네. 초고가 주택은. 근데 그게 효과가 날까? 그러니까 그거를 맞다 할 수도 있고 틀리다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명분상에서는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하려는 이유는 어떤 주택 안정 효과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서울은 이미 사실은 약간의 필터링이 된 도시거든요. 필터링이 된 도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규제를 겹이 쌓아서 항상 이 기준을 통과해야 집 살 수 있어. 이 기준 돼야 대출되고 이래. 항상 그런 걸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를 돌파하고 남은 분들이 살아 있고 나머지 일부 외곽에서 해서 작은 것들 위주로 영끌이라 그러죠. 그런 분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규제가 일어나도 큰 시장들은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분들은 필터링이 되어 왔죠. 이미 네. 집을 사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출 없이 예. 샀으니까 현금부자만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도 이제는 확실하게 나 세금으로 부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좀 널려 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왜 문제냐면 널려 있을 때는 규제 않겠지만 이게 널려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다른 집으로 가고 더 싼 집으로 가겠죠. 근데 집이 지금 제가 가장 큰 이슈 시작할 때는 우리는 현재 역사적으로 최대의 공급 문제에 닥쳐 있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세금 규제든 간에 규제를 매기면 그거는 그대로 세입자한테 전가하기가 매우 쉽죠. 아, 세입자 전가. 우리가 보통 세입자 전가에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가 제일 심하냐면 집이 부족할 때. 근데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더군다나 그럼 거기 안 살면 되지. 안 살면 돼도 밑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미 양극화의 도시거든요. 소득이 되게 완화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 맞죠. 뭐냐면 이제 권력자가 어떤 선을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라면 약간의 비판이 또 가야죠. 근데 반대로 좀 얘기하면 그게 진짜 맞느냐. 만약에 그게 틀리면 권력자가 틀린 길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 남자들 농담할 때 훈련할 때 옛날 군대에서 야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방향이 잘못된 거. 이런 네. 나치방고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뭐 요즘에 축구 얘기 남자들끼리 많이 하지만 네. 축구에 배지만 사과하고 끝난다? 우리는 상처받고 엉망됐는데 사과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특히 이거 주택 필수제 얘기예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 아닌데 지금 일단 이 얘기를 하셨어요. 조세 정가가 일어난다. 네. 그러면서 이 심각한 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가 가해지거나 세금이 약해지면은 네. 세지면은 이게 그러면은 집값이 더 심각하게 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럼 2027년도가 2026년도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사람들 지금 힘들었는데 2027년도도 더 최악이겠죠. 더 최악이에요? 확정이에요? 이거 확신하실 수 그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어떻습니까? 확신하냐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장 조사를 다뤄 다녀요. 요즘에 네. 다시 유튜브 시간 몇 달 안 돼서 공부하려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2월까지 2월 3월 정도까지였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빌라 지역들 가면 전세 이제 방 3개짜리 이런 거 알아보면 우리가 거기에 전세 가격은 그 보증보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기준 이하로 설정이 될게요. 1억이라 치면 1억 이하였어요. 뭐 최대 1억이 아니면 9,500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사를 딱 돌잖아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보증보험 1억은 기본이고 추가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걸 준다 하고 대기해. 자, 무슨 말이냐면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말씀 필수제라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한 대로 해저에서 탈출하려는데 탈출하려고 하는 산소통은 4개인데 5명이 남았다. 하나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을 어떤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쉽지 않고 무섭다라는 얘기 벌써 공포스럽긴 한데 네. 사실은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네. 이제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세금이 많이 올라도 힘들지만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었냐면은 여기도 나왔는데 전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전세 대출을 무한으로 해줬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이게 동력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갭이 줄어드니까는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게 뭐냐? 전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정답이에요. 근데 이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한다는 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집 전세를 이제 어디서 구하면은 이제 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기대출을 연장하려고 할 때 안 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까지 규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보다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떡할까요? 사실은 예.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셨길래 되게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단순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가 특수한 제도 특성이 있고 한국에서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분명히 기존의 일부 매매가를 올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식으로 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말로 했을 때 전세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월세는 안정화될 거냐?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는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을 해요. 전세 가격 기준으로 이게 변환율이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전세 제도가 없다. 자 그러면 월세만 갖고 있는 제도라면 그러면 이제 서양하고 똑같겠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엄청 월세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선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계약갱신 끝나고 지금처럼 집이 부족하면 많은 걸 내놔야 되죠. 지금 사실 해외에서 유럽 상당수 나라들을 보면 이제 주거비 비율이 내 소득의 뭐 40에서 심한데 50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자, 그 기본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정책 잘했다는 싱가포르도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월세 제도 특성은 그냥 내 월급에서 까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너가 나야. 50% 60%를 그리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외국은 그래서 저소득층 가면 월세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즉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죠. 자, 근데 그건 국가 예산이잖아요. 전세 제도는 특징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국가에서 돈 안 내요. 은행이 빌려주는데 보증을 쓰죠 국가에서 디딤 또는 뭐니. 즉 보증 서주니까 대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즉 예산분이 틀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세가 사라지면 악몽이 되죠. 특히나 악몽. 외국 기업들이나 대자본들이 서울에 못 들어왔던 이유 뭐냐면 전세제도거든요. 왜? 이게 펀드는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필요해요. 월세가 필요하고 왜? 몇 년 뒤에 차이가 오르는 거 그거는 계산 나중 얘기고 왜? 우리가 수익을 만들려면 따박따박 있는데 한국은 전세제도가 막고 있었어요. 근데 자 다 월세제도 됐다. 우리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본의 대형 임대 사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활성화된 게 언제냐면 일본이 거품 꺼질 때예요. 일본이 부동산 불황을 막고 꺼질 때 성장한 게 일본의 임대 사업들이에요. 왜? 아무도 집 안 샀잖아요. 네. 임대 사업들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서민들 어떻게 돼 있냐? 이분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월세 주라는 대로 다 뺏겨야 돼요. 이게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지난 다음에 집값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겁나니까 집을 안 산 거고 그 틈을 타가지고 대형 임대 사업자들이 외국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하거나 거기서 한 사람들이 그 자체에서 컸어요. 그래서 일본이 불황 시기 집을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불황 시기도 1년에 80만에서 90만 원을 공급했어요. 임대주택 위주로. 되게 공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원래 주택 그 거리 자체가 신축만 사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일본은 지진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오래된 건축물은 가치를 없게 봐요. 땅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진짜 지금 정부 좀 다양하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소득 양극화 시대, 특히 인프라도 우리가 집중이 서울에 다 돼 있는데 이런 시대에 잡도 사실은 중심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젊은 애들 다 죽어요. 잘못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전세 지금 인상 깊었던 게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있었다. 그거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세를 규제를 해가지고 전세가 쪼그라들면은 월세의 폭격이 시작된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이런 거예요. 조달금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조달금리 뭐냐면 돈을 빌릴 때 금리 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엔캐리라는 게 일본 돈 빌리면 일본 돈이 싸서 그렇죠. 좋았잖아요. 외국 자본은 쉬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공사비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대단히 아파트가 뭐건 다 우리도 금융 대출을 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자본은 금리 더 싸요. 그렇죠. 조달 금리 차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 애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우는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서울 땅은 저기 새로 생겨나지 않아요. 처음에 그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걸 위치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네. 무서운 현실. 사실 외국의 현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외국이 왜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 복지 국가 어떤 섞인 거 빈 같은데요. 근데 사실 빈 같은 곳은 그 원래 국가가 갖고 있는 사회주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가 조절이 안 돼요. 영국은 그 잘난 대처 수상이 엄청 많았는데 팔아버. 각자 고생했으니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 팔았는데 나중에 국가가 컨트롤할 집이 없으니까 임대가 조절이 안 돼요. 대한민국 서울이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물량을 안 갖고 있어서 너무너무 부족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한국이 쉽지가 않은 거 조절 기능이. 그걸 억지로 계속 규제 안 된다니까요. 이 땡땡이라 하겠습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한다. 그럴 때, 규제 지역을 다 없애? 이거는 그분의 기조랑 좀 반대되는데, 근데 전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 철폐하고 투기할 때의 규제를 우리가 전체를 다 이제 좀 그 강하게 세금이든 대출이든 뭐든 해가지고 전체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핀셋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전체를 다 규제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첫 시작할 때 우리가 다루는 건 부동산 상품이다. 네. 그리고 그걸 필수자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갖고 있는 특성을 다 고유한 특성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갖고 있는 매력도 인프라 다 달라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도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규제해서 거기서 하겠다. 이거는 동산 규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인구 줄니까 부동산 다 떨어질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예를 들게요. 포항에서 닭 장사를 해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해요. 근데 둘 다 인구가 30%씩 줄었어요. 그 상황이 되면 포항에 있는 장사하던 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우 인구가 남아있는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어떤 새로 나오는 이슈, 이 인구 이동은 그래요. 어디가 개발된다든지 아니 뭐가 어디가 폭격 맞았다든지 뭐가 일어나면 인구 이동의 요인이에요. 후쿠시마가 터지면 그 인구가 딱 밖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전체 규제해서 똑같이 간다? 이거는 동산 해석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정책이란 게 잘못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고 싶으시면 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단위로 작성을 해요. 지금 최근 게 3차가 아마 23년도에 작성이 됐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인구 감소 요인 모든 거를 망라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정리해서 넣어놨죠. 거기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라. 그게 사실 길이에요. 정책이란 거는 대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기적 계획은 우리가 지금 당면과제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고령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걸 다 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 장기적 비전이 보여요. 정책은 단기적이에요. 정책은 단기적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동산으로 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인구 감소하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이 이슈가 남는 거예요.